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에세이입니다. 네, 아주 특별하고 또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네, 올해 만 66세인 한 남성분이신데요. 50대 중반에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취미로 건강 찾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듦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서 저희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이건 뭐랄까 춤에 대한 에세이인 동시에 한 인간이 사회가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을 어떻게 깨고 나오는 거에 대한 거의 철학서 같기도 했어요. 아, 철학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특히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어떻게 정신적인 해방으로 또 온전한 자기 긍정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의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보통 이런 글은 어느 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여시더라고요. 인간은 죽음 직전에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런 통찰과 함께요. 맞아요. 그러면서 권력이나 돈에 대한 집착을 집단적 환상이라고 딱 규정하시죠. 네.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기 삶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바로 그 철학적 기반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이분이 현재 만 66세시잖아요. 그래서도 언론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빴다고 고백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늙는 게 싫다 이런 투정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어떤 사회적 시선에 대한 저항인 셈이죠. 아, 저항의 에너지. 네, 그 저항의 에너지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동력이 된 거고요. 그 불편함과 저항의 에너지를 폭발시킨 게 바로 춤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것도 아이돌 방송 댄스랑 발레를 매일 추는 일상이라니, 심지어 66세의 나이에 180도로 다리 찢기를 하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신대요. 그 대목이 정말 재밌었어요. 일부러 젊은 친구들 보라고 쫙 보여주기도 한다고. 네, 아주 유쾌한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자신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분이 전문 무용수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50대 중반,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순전히 취미로 시작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엉망진창 울퉁불퉁했던 몸이 춤추는 몸으로 바뀐 과정.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서사입니다. 180도 다리 찢기까지 도달한 지금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데 그 시작은 순탄치만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니나 다를까 에세이를 보니까 첫 도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죠. 네, 50대 중반에 처음 재즈 댄스 학원을 찾아갔는데 본인은 대학 때부터 헬스도 하고 수영도 10년 넘게 해서 아, 그럼 몸이 꽤 유연할 거라고 자신했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수영 오래 하면 몸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요. 수영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으신 거죠. 아,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댄스 선생님마저 스트레칭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그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 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하면서 바로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계를 언급했는데 그걸 뛰어넘게 한 원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흥이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흥요? 네, 기술이나 실력, 다른 사람 시선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즐거움, 흥 하나로 버텼다는 거예요. 와, 50년 넘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춤추고 싶은 나를 발견한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멋진 발견이죠. 그러고 보면 춤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주 공개적이고 남들 앞에서 평가받기 쉬운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림이나 글쓰기처럼 좀 더 사적인 취미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춤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아마 그건 춤이 가진 언어로서의 속성 때문일 겁니다. 언어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 이분은 춤을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고 정의하거든요. 우리가 글을 배우듯 몸으로 배우고 표현하는 언어라는 거죠. 춤이 언어다. 아름다운 비유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스텝을 단어 외우듯이 암기한다는 뜻인가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죠. 이분의 비유를 보면 손동작, 발동작 하나하나를 배우는 건 언어의 가나다라를 배우는 것과 같고요. 아, 기초를 닦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양한 안무를 익히는 건 어휘력을 늘려서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이건 춤을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으로 격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와, 그러네요. 그리고 이 과정이 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아주 커요. 뇌과학적으로요. 뇌가 지루함과 반복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새로운 안무를 계속 배우는 게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분은 그냥 운동을 한 게 아니라 60대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뇌의 새로운 신경 회로를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아, 이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춤추는 뇌 구조로 뇌가 발전한다는 이분의 통찰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와, 춤추는 뇌라니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 재즈 댄스로 시작해서 이제는 발레까지 도전하셨다고요? 네, 모든 춤의 기초라는 발레.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내가 발레를 하다니 이 생각만으로도 자존감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레는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발레를 하신다고 했을 때 좀 놀랐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 발레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체험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지 않았는데 발레 수업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어머나. 그 피아노 선율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위로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억눌려 왔던 감정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몸으로만 추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추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발레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신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라고도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심지어 미식축구 다음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발레가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이 속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어서 키우는 거울 근육과는 좀 다르거든요. 속근육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근육인가요? 척추나 관절 주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안정화 근육들이에요.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고요. 아, 겉으로 보이는 우람함이 아니라. 네, 몸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분이 발레의 운동 효과가 근육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속근육이 활성화되는 감각을 정확히 묘사한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 모든 운동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주저없이 발레를 선택하겠다고 하셨군요. 그 스며드는 느낌에 완전히 매료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레 수업에서도 여전히 청일점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해요. 하긴 그렇네요. 사회적 통념이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꾸준히 따라간 용기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춤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 그 꾸준함이 결국 이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차이점은 딱 하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냥 그 꾸준함? 네, 그 꾸준함 덕분에 66세에도 청년 못지않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이 경험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요? 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춤을 추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쓰다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분이 얻은 깨달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내재적 가치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돈, 지위, 타인의 칭찬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외재적 가치화인데요. 반면에 내재적 가치화는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 안의 경험,
예를 들면 성취감이나 즐거움, 배움, 그 자체에서 나의 가치와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아, 이분은 춤을 통해 자신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온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고 또 어려운 정신적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에세이 마지막 부분에서 김연아, 박진영, 유재석 같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들과 인생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맞아요. 그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바로 그게 내재적 가치화가 완성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그들이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네, 그 말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느껴지잖아요.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글은 정말 나이라는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어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그 꾸준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춤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과 정신 그리고 인생관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긴 여운을 남깁니다. 내가 춤추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은 내가 절대자에게 되돌아가는 시간일 것이라고요. 와, 자신의 정체성을 춤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른 거죠.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꼭 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 자신을 정의하는 활동이나 열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당신을 나로서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당신만의 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